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디를 좀 보시냐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저당권을 하시다가 조금 아직 뒷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개 정도만 좀 보충을 하고, 그 저당권을 뒤에 나오는 뭐 공동저당, 근저당 부분은 이번 순간에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시험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복잡하게 많은데 그런 것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당권 간단하게 조금 보시는데, 우리 교재 258페이지입니다. 예, 그거 보시게 되면 이제 제3취득자의 지위라는 그 제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요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빌리네 갑, 야가 이제 자기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갑이라는 애가 자기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을이라는 애가 돈을 빌려준 애입니다. 근데 저당권이 설정된 집이 딴 사람한테 팔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집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저당권 없어집니까? 따라 붙어 넘어가는 겁니까? 따라 붙어 넘어가야 되겠죠. 만약 없어진다라고 하면 갑은 은행 가서 대출 받자 말자 바로 팔아먹어 버릴 거 아닙니까? 은행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당권은 주인이 누가 되든지 간에 쫓아갈 수 있는 성질일, 그거를 추급력 내지 추구표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병이라는 애가 이걸 취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이제 이 집주인이 됐는데, 근데 갑이라는 애가 돈을 빌리고, 자, 말로는 그래 내가 이거 너한테 이전 등기해 줄 때 이거 저당권 돈 다 갚을게 라고 얘기는 해놓고, 갑자기 갑이 잔금 다 받고 난 이후에 애가 연락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래 되면 이제 야는 나는 야한테 돈 다 줬는데 이제 내한테 얘기하지 마라 해가지고, 자, 이제 배째락 할 수 있는지 그 문제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3취득자, 즉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산 사람, 요 사람의 지위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의 지위와 관련돼서 우리 민법은 조문을 3개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자 363조 2항 그리고 364조 367조 해가지고 요 조문 3개가 나오는데요. 근데 367조 요 정도는 뭐 한 번씩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363조 2항이라든지 364조는 그냥 뭐 이런 조문이 있구나 해서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우리 지난 시간에 프린트물에도 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5번에서 요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에서, 즉 저당권자 을이라는 애는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경매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매를 하게 되면 이제 누군가 자 경매 참가해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한번 봅니다. 자 병 없이 이제 자 을이라는 애가 갑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갑의 집에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안 갚습니다. 그래서 을이 경매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이 그 경매 장소에 나타나가지고 그거 내가 살게 해서 경락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상식적으로. 자, 제가 여러분에 돈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돈을 줘야 될 시점에 제가 배째라 이래 된 겁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해가지고. 나 돈 없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제 집을 경매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매하는 장소에 제가 실려가지고 그거 내가 살게요 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쁜 놈이죠. 그 돈이 있으면 경매 참가해줘. 그거 그 경락받을 돈이 있으면 돈을 갚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나중에 이제 중개사법에 배우실 겁니다. 채무자는 경매 참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입니다. 제3취득자. 야가 설정하고
예,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산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돈 빌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이 사람도 경매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그냥 상식적인 요런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병이라는 사람도 그냥 을한테 돈 갚고 자기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겁니다. 제3취득자의 변제권 해가지고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야가 바로 제3취득자라는 겁니다. 얘는 저당권자한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조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요 사람은 얘한테 돈 갖고 자기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을 뭡니까?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당연한 얘기 같은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요. 시험 범위는 아닌데 요거는 조금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1,000만 원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여러분이 돈을 안 갚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은행 가가지고, 이분 돈 1,000만 원 빌린 거 있는데, 그거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해서 갚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갚아줄 수 있겠죠? 그게 제3자 변제입니다. 근데 제3자 변제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대신 갚아주고 이분한테 가가지고 뭡니까? 대신 갚아줬으니까 신장 하나 얼마, 콩팥 하나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소위 말해 속에 있는 장기 빼내가려고 그 짓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3자가 함부로 변제하게 되면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함부로 변제하게 되면 저 같은 이런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3자가 변제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오케이 해주면 변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조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프린트물 갖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내드린 프린트물. 자, 아니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냥 큰 내용 없습니다. 자, 프린트물 1페이지에 자, 5번 제3취득자에서 3번 한번 보십시오. 대위 변제권 해가지고 나옵니다. 저당물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한테 변제를 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제3자 변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때 대위 변제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데 근데 실제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시험에 이것까지 잘 출제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겁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자, 제3자가 변제하는 거 이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든지 가능한 게 아니라 채무자가 승낙해주면 변제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채무자가 안 돼! 내 대신 갚지 마! 해서 반대하면 변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야는 채무자 반에서도 이거는 변제할,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그러니까 변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도 그냥 제3자입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입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기 집이 막 날아가는데요, 경매에. 그래서 요 사람은 채무자 야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조문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3취득자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조문,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 요래 나오는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비용 상환 청구권은 크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유익비가 이게 복잡했죠. 유익비의 경우에는 자,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출액 또는 증가액 이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에 이거 자 선택하는 거 내가 지출액 줄게 증가액 줄게 이거 선택하는 거 이거는 누가 원칙적으로 선택한다 그랬습니까? 돈 주는 애 채무자가 선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돈 줘야 될 사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징인데 그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저당권이 설정된 갑의 집을 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자기 집 됐으니까 여기에 뭐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 고쳐놨는데 이 집이 막 경매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 집이 A한테 팔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면 이 사람은 이제 짐 빼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대신 얘는 야, 내 인테리어 공사한 거 그 3천만 원 들어갔다. 이거는 줘야 된다. 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은 자, 비용은 이 3천만 원 이거를 누구한테 달라 그러는 겁니까? A한테 달라 그러는 겁니까? 야, 이제 네 집 됐지. 그러니까 네가 내한테 돈 줘야 된다 해서 3천만 원 달라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갑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을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일부 보지 마시라고 갈아놨습니다. 누구한테 가가지고 야, 이 3천만 원 내놔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돈은 얘한테 누가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집주인 야가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요 사람입니까?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비, 개량을 위해서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203조 이게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그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자 어디서 돈을 준다라는 겁니까? A가 주는 거 아닙니다. 갑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경매 대금에서 뭡니까? 제일 먼저 줍니다. 그래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 가셔가지고 경매 부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 왜 저당권 실행 비용, 즉 경매 비용 그거 뺍니다. 그거 그리 제일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 공제하는 게 이겁니다. 제3취득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 니 3천만 원 있네 해가지고 이 돈부터 제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367조는 바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자 경락인에 대해서 자 비용 상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경락인이 아니라 뭡니까? 경매 대금에서 제일 먼저 줍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지문으로 요거 제3취득자가 경매 목적물에 대해서 필요비 내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비용 상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유의해서 좀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됐고요. 그리고 자, 우리 온 김에 프린트물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6번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해가지고 요래 나오는데 우리 교재는 259페이지입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거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나오는 내용이 딱 동그라미 1번 그것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저당권자는 자신의 저당권이 침해된다라고 하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권적 청구권도 종류가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에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요 반환 청구는 안 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인정되는 권리가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역권하고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왜 그러면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는가? 저당권자는 물건 자체를 점유를 안 합니다. 사실상 지배를 안 하니까요. 반환 받아봤자 지가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니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것만으로 충분히 보호되겠네. 그러니까 니는 반환 청구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이런 물권적 청구권은 없습니다.
됐죠? 그거 하나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나오는 거 저당물 보충 청구권에서 자 362조 조문이 하나 364조가 죄송합니다. 364가 아니라 362조입니다. 제일 밑에 자 6번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나옵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서 저당물 보충 청구권 해가지고 364조에서 요래 나오죠. 죄송합니다. 364가 아니라 362조입니다. 4를 2로 고래 고쳐 놓으십시오. 고래 해놓고 요거는 나온 적은 없는데 만약 이 부분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에서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 지문 한 개로 요 등장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요건 전문만 한번 보고 갈게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즉 집주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한테 대해서 원상회복을 시키든지 아니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집이 예를 들자면 얘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담보 가치가 한 5억쯤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부주의하게 뭐 이거를 뭐 불을 낸다든지 하여튼 담보 가치를 확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뜨려 갖고 이게 뭐 담보 가치가 한 1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얘가 한 3억 좀 빌려줬다.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한테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원상복구 해놔라. 나는 이게 가치가 한 5억쯤 될 줄 알고 내가 3억씩이나 빌려줬는데 너가 헛짓하는 바람에 이게 1억으로 담보가 촥 떨어졌으니까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담보를 하나 더 제공을 해주든지 이래가지고 요거 뭐 한 3억짜리쯤 해가지고 한 2억짜리쯤 해가지고 요래갖고 내 3억 요걸 담보하든지 해가지고 요래 해놔라는 겁니다. 요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하는 조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정도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뭐 손해배상 청구권이니 즉시 변제 청구권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 관계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당권은 우선은 요까지만 요 정도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당권 요래 하시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보셔야 할 내용이 이제 계약법인데, 자, 계약법은 죄송하지만 제가 요 계약법은 프린트물로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보시면서 제가 옆에 몇 페이지 우리 교재 몇 페이지 요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지금 혹시 미진한 부분 그러니까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그 계약법은 지난 시간에 내드린 거 2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자 계약법 2페이지 보시면 지난주 프린트물 오늘 프린트물 말고 지난주 프린트물입니다. 2페이지 보시게 되면 계약 총론에서 계약의 종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종류 거기다가는 자, 계약 1번의 계약의 종류 거기다가는 우리 교재 페이지가 274페이지에서 요래 하나 써 놓으십시오.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프린트물 요따가 274페이지에서 요래 써 놓으시고 자, 일단 계약법은 일단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요겁니다.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는 거 요거를 계약이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되려 그러면 요것만 갖고는 계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요게 서로 합치가 돼야지만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 민법에는 자 많이 쓰이는 계약의 종류를 15가지를 쭉 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의 종류는 3개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요래 3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계약의 분류 여기서는 우리 민법에 이런 계약들이 나오는데 해가지고 그 계약을 뭐 다양한 분류 기준에서 다양하게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내기도 아주 좋습니다. 단순 암기용이고 문제 내기가 좋으니까요. 요 부분이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이런 거 틀리면 이제 너무 허망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몰라 지금은 조금 힘든데
나중에 앞으로 가면 이거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지금 커버가 다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민법에 나오는 계약도 자,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분류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계속적 계약이니 일시적 계약이니 뭐 요식 계약이니 불요식 계약이니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것들은 교재를 통해서 익히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익히셔야 됩니다. 아, 요 정도는 나오는구나 정도 해서 고려 보셔야지 책 다 보고 일일이 다 찾아보고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요 세 분류 정도만 기억하시면 답 찾는 데는 제일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근데 자, 요 분류 중에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분류,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게 요겁니다. 계약도 공짜냐 대가 지불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상계약, 무상계약 요래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 공짜가 많겠습니까? 대가 지불을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대부분 대가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5개 계약의 종류들은 대부분 다 유상계약입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도 무상계약이 두 종류가 있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여하고 사용대차입니다. 자, 우리가 돈 주고 사면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매매. 근데 공짜로 얻으면 뭡니까? 증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매는 대표적인 유상계약이고요. 공짜로 받으면 증여다. 대표적인 무상계약인 증여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대차 계약은 자, 공짜로 남의 물건 빌려 쓰는 겁니까? 대가 지불을 하는 겁니까?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친구한테 뭐 야 친구야 자전거 한 달만 좀 빌려줄래 해서 공짜로 빌려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임대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사용대차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유상계약이고 공짜 대가 지불 없이 그냥 공짜로 남의 물건 빌려 쓰다가 돌려주는 거 그거를 사용대차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증여하고 사용대차 요게 무상계약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대부분 유상계약이다라고 요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왜 항상 박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근데 한번 보십시오. 매매계약은 죽었다 깨나도 무상계약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매매계약은 그냥 뭡니까? 유상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이거 매매하는데 내가 네 이거 공짜로 줄게. 그거는 자기들끼리 매매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이 뭐다라는 겁니까?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죽었다 깨나도 유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죄송합니다. 매매는 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죽었다 깨나도 야는 유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상이 되면 그건 매매지. 됐죠? 그래서 그 유상 무상은 딱 처음부터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유상도 됐다가 무상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가가 요래 4개입니다. 소위, 임종. 소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왔다 갔다 하니까 누군가한테 총 맞았겠지, 그래. 그래서 하여튼 소위, 임종 해서 요래 4개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소비대차입니다. 우리가 대차 계약이 종류가 3개입니다. 우리 민법에 임대차가 있고 사용대차가 있고 소비대차가 있고. 자, 그러면 요 2개입니다. 임대차하고 사용대차, 요거는 차이가 나는 점이 유상이냐 무상이냐, 공짜냐 대가 지불을 하냐,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소비대차가 차이가 나는 거는 요겁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빌리던 거를 전부 다 대차를 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자, 내가 빌렸던 물건을 돌려줘야 나중에 계약 끝나면 내가 빌렸던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비스무리한 거 돌려주면 됩니까? 자, 내가 자전거를 빌렸다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돌려줄 때 비스무리한 거로 아니면 안 비슷하다라고 하면 집에서 이제 물감열을 싹 칠해갖고 싹 돌려주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야는 자기가 빌렸던 그 물건을 반환 쓰고 반환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은행 가가지고 돈 한 100만 원 빌렸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이것도 대차 계약이라고 이를 부릅니다. 근데 은행에서 100만 원 빌리면 나중에 은행에 100만 원 갚을 때 내가 빌린 돈 그 돈을 갚습니까? 1년 번호 똑같은 거 빌려갖고 우리 집에 100만 원 모셔놨다가 매달 이자 주다가 1년 뒤에 그 돈을 다시 갚습니까?
그걸 뭐하러 빌립니까? 은행 직원들을 먹게 살게 하기 위해서 빌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게 소비대차입니다. 자, 예, 임대차하고 사용대차, 야는 자기가 빌렸던 물건을 그대로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소비대차 같은 경우는 동종, 동질, 동양만 주면 되는 겁니다. 같은 종류, 같은 성질, 같은 수량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은행 가서 돈을 1,000만 원 빌렸다. 수표 한 장을 가지고 갚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죠? 10,000원짜리로 갚아도 되고 100원짜리로 1,000만 원 만들어서 갚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물론 힘은 들겠지만 됐죠? 그게 소비대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소비대차의 종류가 옛날에는 뭐 쌀도 빌리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쌀 빌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빌리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소비대차는 금전 소비대차입니다. 그래서 예, 소비대차를 그냥 금전 소비대차에서 이래 부르기도 합니다. 예. 자, 요 정도 차이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제 소비대차입니다. 소비대차는 자, 이자부 소비대차입니다. 제가 은행 가가지고 돈을 1,000만 원 빌리면서 연 12%를 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1%씩 뭡니까? 이자를 꼬박꼬박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요거는 유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돈 빌리는데 이자 없이 빌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구한테 야 100만 원만 좀 빌려주라. 그래 친구 이자는 그러면 야 그럼 넌 친구도 아니야 해가지고 욕 한번 하고 뺐듯이 그냥 뺏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무이자부 소비대차 이거는 무상계약입니다. 그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임은 사무처리 타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을 위임을 한다라고 요리 부릅니다. 근데 위임도 공짜로 처리해 주면 뭡니까? 유상위임, 무상위임이 되는 거고 돈 받으면 뭡니까? 유상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 타인의 사무를 우리 똑같은 공인중개사도 타인의 그 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개계약도 위임 비슷한 계약입니다. 반드시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 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무사나 법무사나 변호사나 야들이 고객들하고 맺는 계약이 대부분 다 뭐다라는 겁니까? 위임계약, 유상위임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위임, 요것도 자 유상위임도 있고 무상위임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임치, 물건 맡겨놓는 걸 임치를 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물건 맡아주고 돈 받으면 유상임치가 되는 거고요. 공짜로 맡아주면 뭡니까? 무상임치가 되는 겁니다. 얘도 왔다 갔다 한다. 종신정기금 말 그대로 종신토록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 주겠다. 연금입니다. 연금. 예, 그래서 요건데 자 종신정기금은 우리가 왜 은행이나 이런 데 파는 연금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돈을 집어넣고 은행이 그걸 운용해서 이자 붙여갖고 일정 기간 동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유상이 되는데 저도 아직 확실히 그걸 안 받아와서 잘은 모르겠는데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일정한 이상이 되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생활 수준 자체가 뭐 일정한 그 뭐 미만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냥 국가가 공짜로 그냥 죽을 때까지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게 무상입니다. 무상인 종신정기금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내 돈 반 붓고 국가 반 보태고 해가지고 일정 나이 되면 죽을 때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유상인 요소, 무상인 요소가 섞여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소위 임종, 야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요번에는 요거 봅니다. 쌍무계약, 편무계약인데, 이 말 그대로 쌍무는, 자, 계약의 쌍방 모두 의무로 부담하는 계약, 그게 쌍무. 편무는 한쪽만 의무 부담하는 계약, 그게 편무입니다. 예, 그러면, 자, 요거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자, 그래서 요 집을, 자, 5억에 사고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매매계약이 오케이 해가지고 매매가 성립이 되면 이제 갑은 을한테 어떤 의무를 부담합니까? 재산권을 이전해야 될 의무. 이런 의무를 부담할 거고요. 을은 갑한테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 요걸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 의무, 야는 이전 등기, 즉 재산권 이전해줘야 될 의무, 야는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 요걸 부담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쌍무 계약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우리 정의 한번 볼까요? 자, 갑이 을한테 내가 이 집을 니한테 줄게 해가지고 을이 오케이 땡큐 해가지고 증여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이 맺어지면, 자, 증여계약이 성립되면 증여자는 증여받는 애를 이렇게 수증자라고 요래 부릅니다. 증여를 받을 숫자를 써가지고 증여를 받는다라고 해서 주는 애는 증여자, 받는 애는 수증자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자는 수증자한테 대해서 재산권을 이전해줘야 될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증자는 증여자한테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합니까? 아무런 의무 없죠. 그래, 이게 편무계약입니다. 한쪽만 의무 부담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쌍무계약은 유상계약, 그러니 쌍무하고 유상, 그리고 편무하고 무상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상계약에 해당되는 거, 요게 요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요건 일단 보지 말고요. 그러니까 쌍무, 편무 이걸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게 유상인지 무상인지 고래 구별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게 바로 현상광고라고 하는 건데, 자, 현상광고는 요거 보시기 전에 일단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계약을 낙성계약, 묘물계약에서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아파트 같은 거 분양계약 같은 거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럼 분양계약 체결하는 장소에 돈 싸들고 갑니까? 하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계약금만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계약 체결하는 장소에 건설사가 아파트 다 지어 놓습니까? 아직 맨 땅입니까? 맨 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양계약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언제까지 지어줄게. 그리고 분양받는 사람 뭡니까? 그래, 네가 지어갖고 내한테 이전 등기 넘겨줄 때까지 내가 네가 제시한 돈 5억 맞춰줄게.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S처럼 서로 합의만 하면 성립되는 계약, 요거를 낙성계약이다라고 요리 부릅니다. 근데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거, 요건 뭐냐라고 하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당사자 합의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정행위를 완료한다든지 물건을 인도해줘야 된다든지 하여튼 추가적인 어떤 액션이 있어야지만 성립되는 계약, 그거를 요물계약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근데 옛날에는 요 계약은 요물계약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물건을 약속만 하고 내가 언제까지 돈 맞춰줄게 해놓고 물건 가지고 가서 중간에 가다가 뭡니까? 전쟁 나가지고 죽었습니다. 아니면 공공한테 밟혀갖고 죽었습니다. 그래 돼버리면 돈 그러니까 내가 받기로 한 걸 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야, 현찰 박치기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건 갖고 왔나? 그럼 내 대가 지불하고, 내가 대가 지불하면서 뭡니까? 물건 바로 건네받고. 그러니까 요물 계약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안정화가 되니까 이제는 뭡니까? 뭐 전쟁 터져갖고 길 가다가 뭐 산적에 습격을 받아서 혹은 뭐 죽었다. 뭐 혹은 지진이 나가지고 죽었다. 이런 일은 크게 잘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가 점점 안정이 되니까 이제 신용을 줍니다. 믿고 그래 언제까지 해주자라고 하는 약속만으로 계약을 성립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자, 옛날에는 요물 계약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계약이 뭡니까? 낙성 계약입니다.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요물 계약으로 취급되는 게 몇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현대계보 해가지고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보증금 계약 이런 것들은 요물 계약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보증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니까 우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줄게 약속만 하면 보증금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까? 줘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증금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금 계약도 요물 계약이니까 줄게 약속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줘야 됩니다. 됐죠? 예, 그리고 대물 변제라고 하는 건 요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빌리고 돈을 갚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라는 겁니까? 변제를 한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 대신하는 물건으로 변제한다. 그거를 대물 변제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서 뭡니까? 차로 갚는다. 집으로 갚는다. 이런 것들이 대물 변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물 변제 계약도 뭡니까?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서 뭡니까? 차를 바로 건네줘야 됩니다. 그게 요물 계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이런 거를 몇 번 본 것 같은데 옛날에는 돈 빌릴 때는 뭡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도 개인들 간의 거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빌려 오게 되면 뭔가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줄게. 일단 내한테 물건 넘겨라 해가지고 뭐 차도 넘기고 뭐 하여튼 집에 뭐 가재 도구도 넘기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넘기고 그리고 나중에 돈을 갚을 때 뭡니까? 그 물건을 돌려줬습니다. 근데 그게 대물 변제입니다. 빌리면서 바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즉 소유권을 넘기는 거고 그리고 돈을 갚으면 뭡니까? 다시 내가 니한테 소유권 넘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대물 변제를 하는 이유 자체가 소위 말해 고리 대금업자들이 그러니까 뭐 집이 옛날에 한 1억쯤 되는 집이다라고 하면 돈을 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뭡니까? 1억짜리 집 일단 내한테 미리 넘겨놔라. 그리고 너 돈 갚을 때 내가 다시 너한테 이 집 넘겨줄게. 이전 넘겨해줄게 해가지고 그렇게 대물 변제를 시켜놓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언제까지 그 돈을 잘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여튼 저도 집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거의 한 30년을 갚아도 별로 안 줄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은행이 저희 집에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제가 3분의 1밖에 못 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계속 갚아도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다 갚을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거나 자, 이처럼 대물 변제라는 요것도 요물 계약이다라는 거. 그리고 현상 광고. 요거는 우리 아는 현상 광고입니다. 도둑놈 잡아주세요. 현상금 1,000만 원. 혹은 몇 자로 뭐 소설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1등 얼마, 2등 얼마 해가지고 뭐 신춘문예 현상 광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현상 광고입니다. 근데 현상 광고는 자, 도둑놈 잡아주세요. 현상금 1,000만 원. 자, 그거 낙선 계약이 아니라 뭡니까? 요물입니다. 그러니까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되려 그러면 도둑놈 잡아줄게 약속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잡아와야 됩니까? 잡아와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현상 광고 계약은 요물 계약은 그냥 바로 다음 중 요물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거 돼가지고 현대계보 이렇게 요게 바로 그냥 그대로 시험에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요 현상 광고 자, 요게 좀 재미있는 애인데요. 현상 광고가. 자. 자, 그럼 우리 매매 계약 한번 볼게요. 자, 갑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입니까? 무상 계약입니까? 유상. 그러니까 유상 계약이고 매매 계약은 쌍무입니까? 편무입니까? 쌍무. 그러니까 유상이 쌍무입니다. 그냥 무상이 편무고 여러 생각에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이제 갑은 을한테 대해서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이런 의무를 부담하고요. 을은 갑한테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 이런 의무, 쌍방 모두 의무 부담하니까 이거 쌍무 계약이네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현상 광고 한번 볼까요? 자, 광고자. 자, 갑이 광고를 합니다. 도둑놈 한 마리 잡아주세요. 그러면 현상금 1,000만 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애가 이제 여기 응모를 합니다. 오케이, 내가 잡아줄게. 그러면 현상 광고 계약이
이렇게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일단 현상광고는 이거 유상계약입니까? 무상계약입니까? 도둑놈 잡아주세요. 공짜로입니까? 현상금 줄 테니까 아닙니까? 현상금 줄 테니까. 공짜 아니네요. 그럼 뭡니까?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상계약이면 대충 쌍무게 씁니까? 편무게 씁니까? 쌍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보죠. 현상광고 계약이 즉 야가 현상금 1,000만원 그리고 야가 뭡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자 계약이 성립되려고 하면 야는 오케이 자 합의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잡아와야 됩니까? 잡아와야 됩니다. 도둑놈 잡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광고 계약이 요래 성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되면 이제 광고자는 응모자한테 대해서 현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 요걸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응모자는 광고자한테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합니까? 없죠.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이미 야는 잡아왔고 도둑놈 잡아와야지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의 의무, 현상금 지급해야 될 요 의무가 남지 응모자는 더 이상 야한테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다, 무상계약이다. 유상. 현상광고는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편무계약입니다. 됐죠? 그래서 현상광고 야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요. 지금 계약의 종류, 분류와 관련돼서는 야가 답으로 억수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내기가 좋거든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 제 프린트물에도 양괄로 2번에 유상 무상에 동그라미 1번에 무상계약 뒤에 보니까 참고해서 현상광고에서 꼭 굵은 글씨체로 일부러 표시를 해놨습니다. 현상광고 야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 현상광고 이 쌍무입니까? 편무입니까? 편무. 현상광고 이거 낙성계약입니까? 요물계약입니까? 요물. 자, 현상광고 이거 요식계약이냐 불요식계약이냐? 요식 방식이 필요한 계약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경우 있는 계약이 요식. 불요식은 방식이 제한이 없는 거. 그리고 우리 나중에 계약 자유 원칙이란 이런 용어들을 한 번씩 볼 겁니다. 계약은 자유주의, 자유의 원칙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의 자유 원칙상 계약의 방식은 딱 정해진 방식이겠습니까? 지 맘대로겠습니까? 지 맘대로.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계약은 모든 계약은 뭡니까? 전부 불요식입니다.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계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쌍무 편무 모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똑같습니다. 소위 임종해서 됐죠? 그래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별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요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풀어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 현상광고 자, 요 말씀을 한 말씀만 더 붙일게요. 자, 현상광고 자, 요거는 요렇게 그냥 문제가 대놓고 이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쌍무냐 편무냐 이래 물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자, 지금부터 우리 교재 여기 한번 가볼까요? 274페이지 죄송합니다. 275페이지 중간쯤에 중간 바로 밑에 보면 그 그림 하나 나오죠.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관계란 말 나옵니까? 그거. 그리고 자, 뒤에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나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건 아니다란 말이 나오죠. 근데 이게 별것 아닌 내용 같은데요. 그냥 지문 하나만 요래 딸랑 떼놓고 시험장 가서 탁 나오면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잠깐만 이게 뭐지? 그래서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그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그거 보니까 쌍, 유상, 쌍무. 그래서 요거 유상계약은 죄송합니다.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상계약 중에는 편무계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뭡니까? 현상광고. 그래서 현상광고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요. 요걸 한다는 게 살짝 틀면 요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요건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거 묻는 겁니다. 그래 현상 광고만 정확하게 딱 잡아놓으면 이런 것들은 안 헷갈립니다. 자, 그럼 요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 보시고 조금 쉬시고 이제 예. 자, 요약 프린트 2번에 계약의 성립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쉬고 가시죠.